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우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가운데 환율적인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요.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환율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드디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소식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고 사실 삼성전자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 공급 문제 이게 사실 연내에 되지 않겠냐. 지난 9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이벤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포인트 잘 찾으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닝체크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제 환율 그 차트인데요. 이제 어제 확 1,455원까지 최고치를 찍고 중간에 1,440원대 후반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450원 살짝 넘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원이 급등을 했으니까 하루 만에 16원 급등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급이죠. 무슨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급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나 나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칸 보시면요,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원화가 마이너스 한 1.1% 정도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보니까 유로화는 1.3% 떨어졌고요. 엔화가 0.85%,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조금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 0. 여기는 사실은 좀 약간 고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만도 0.5%.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면 사실은 한 2배나 한 30% 정도 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수출 관련된 경쟁 그룹들이죠. 근데 유로화에 비하면 좀 그나마 좀 낫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괜히 그냥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좀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니까 다른 나라 통화 가치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거는 사실이긴 한데 현재 우리가 한테 나타나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그 정도, 그거를 빼면,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빼면 우리도 N이나 대만 정도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정도로 환율이 좀,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엄청나죠. 108까지 좀 올라섰습니다. 이 밑에 표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여기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22년 9월 114 이후에 최고치니까 사실 한 3년 가까이, 한 2년 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달러가 좀 워낙 강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원화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또 배경 중에 하나라는 점, 이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수출주들 연이틀 초강세인데 어제는 음식료, 조선주, 대신 반도체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 계속 고환율 수혜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 오늘 좀 첫 번째 체크 사항으로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좀 가볼게요. 자, 트럼프, 머스크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좀 이게 또 과거 이제 오바마 정부 때처럼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악재가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인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안의 이 상향을, 이 상단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이런 식으로 좀 자꾸 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예산안 관련돼서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 되는 거를 감안하라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한꺼풀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 국채 발행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과감하게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의회가 자꾸 어깃장 놓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게 그래서 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달 20일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면요 연방정부 셧다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뭐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상당히 또 한번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일 주식시장, 또 뉴욕 시장의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이런 부분들까지 또 우리 시장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 들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해결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사항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표입니다. 쭉 있죠. 알테오젠부터 해서 엔캠 해가지고 이제 20위권까지 쭉 나와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어제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3.5%, HLB는 그나마 좀 덜했고 메가캔바이오가 무려 7% 넘게 떨어졌고요. 쭉 보시면 삼천당제약도 5% 넘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주가, 펩트론도 2% 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게 됐던 백그라운드에 있던 그 재료 중에 하나였죠. 이게 연내 통과가 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컸고 또 당연히 뭐 금리와 관련된 이런 매파적인 접근들,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주들은 금리가 떨어지는 그 수혜를 입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막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는 지금도 사실은 특히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당분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부분들은 혹시 지금 낮았으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잘 감안하시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만에 3대 지수가 모처럼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나스닥과 S&P 500이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날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빅테크 관련 주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약간 힘에 부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날 조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뉴욕 증시에서 함께 공개가 된 주요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DP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확정치가 3.1%로 나왔습니다. 잠정치보다도 0.3%포인트 되려 상승한 모습이 나왔고요. 예상치가 2.9%였는데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모두 오르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함께 공개가 됐었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한 그랬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 청구 건수가 감소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고용 쪽에서는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 나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의 경제 상당히 아직까지도 견조하다라는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지표들이 쌓이게 된다면 또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또 적용이 되는 만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힌트가 되어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 금과 WTI 국제 유가까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또렷한 시그널들은 미국 경제와 관련된 지표 부분이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와 연결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슈 한 가지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짧게 언급을 받긴 했지만 SK하이닉스 보조금 소식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받았다라는 계약 소식을 들고 왔는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대만 쪽의 기업들도 일제히 보조금을 받아왔고 오늘은 드디어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는 6천억 원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7천억 원 정도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외에 그냥 보조금만 놓고 봤을 때는 6,600억 원 정도의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해당 보조금을 가지고 인디애나주 공장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총 투자 규모는 회사 차원에서는 5조 원이 넘게 필요한 금액인데 그 안에서 미국 정부의 6,6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 해당 공장을 통해서 SK하이닉스 앞으로 최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인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AI에 필요한 HBM을 생산하는 곳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3년 뒤 28년도 하반기부터 가동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최종 확정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해당 이슈로의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계 인사들의 좀 말을 빌려서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도 아마도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확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째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면은 12월에 남은 일정도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일단 당장은 미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 또 휴장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장까지 겹쳐 있는 만큼 증시 일정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지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주요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 등 글로벌 주요국들 역시 탄소 포집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CUS 관련 미국향 수출액이 2020년 1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투자 힌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월 20일 오늘 방송 이슈레이더로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 포집 얘기가 사실은 올 들어서 조금씩 나오던 얘기였는데 갑자기 요즘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 파트너는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진짜 요즘 시장은 이슈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저장가 활용을 같이 하는 이제 CCUS 관련 프로젝트의 세액 공제를 이제 지원을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을 할지 말지 이제 그것에 좀 주목을 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이 회사의 CEO인 이 비키 홀러브 이 CEO가 이 CCS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 기술은 일단 세 가지로 조금 분리가 됩니다. 이 탄소 포집후 저장하는 CCS 그리고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는 이 CCU 그리고 공기 중에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DAC 기술로 이제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전부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이 CCUS 지원 방안 전망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강력하게 들어갔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엑슨모빌과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석유 생산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이 CCS 방식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US에 대한 이 신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선인이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또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또한
이 CCUS 찬양자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엑스프라이즈 재단과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경연 대회를 연바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존 사업 구조를 급격하게 바꾸는 대신 실질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CCUS 기술이 화석 연료 사업과 공존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졌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뭐 SK그룹, 포스코 그리고 롯데케미칼 역시 이러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발전 시장에 이제 발맞춰서 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데 여기에 또 이 탄소 포집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90%나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화석연료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한꺼번에 확 뭐 바뀌기 어렵죠. 그 일테면 과도기가 이제 얼마나 걸릴 거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전기차가 좀 캐즘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꼭 필요한 기술이 탄소 포집 기술이다. 이런 식의 좀 시장에서 좀 시각이 좀 있네요. 재미있는 건 엑스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 이제 대표적인 이 화석 연료 회사들이고 또 공통점이 워렌 버핏이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죠. 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이제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 어떤 회사들입니까? 네, 탄소 포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상대적으로 낯선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 좀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추려봤는데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1%가량 상승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는 등 주가의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캠트록스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 역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주가가 상승했고 그 관련해서 4,200원이었던 주가가 그 기간 동안 상승하면서 6,700원까지 오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은요. 에어레인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유럽 시장에서의 공략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 직전일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이번 주만 봤을 때 무려 42%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HN과 에코바이오 역시나 전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5에서 7%가량 주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주 5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급등세가 확인됐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쭉 보게 됐을 때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 딱 실체가 있는 그런 기술이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좀 다른 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 이미 좀 우리보다 좀 먼저 가 있는 또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과 이 매칭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훈 전문가는 어떤 오늘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뭐 탄소 포집하면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에어레인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고평가고 이제 재무 구조도 약간 좀 부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유니드라는 종목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성 칼륨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이 탄산 칼륨 이것이 이제 탄소 포집 촉매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생산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쪽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유니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증가 추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는 최대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주식으로 좀 선점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69,800원 이하로 접근을 해 보셔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조정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터치 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유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상태로 올라간다면 최소한 85,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이 종목도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이 CCU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급등력이 이어졌다가 또 어제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3,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 관련 종목들 중에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니드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차트가 보니까 딱 W자를 찍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신지 볼까요? 네, 아까 에어레인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어레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잘 방어를 해보시죠. 네, 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유일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 기업이 향후에 또 그 관련 분야에서 대장주가 될 만한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사실 이쪽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제 기체 분리막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자체가 5, 6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쪽 시장에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성장성도 당연히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미 앞서서 롯데케미칼과 같이 함께 기체 분리막 시스템을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력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과 포스코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사업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GS 칼텍스와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으로부터도 계속해서 공동사업 제안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무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에어렌이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을 49%씩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뭐 기술 특례 상장에서 재무 안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뭐 신사업을 통한 이제 R&D 투자 활동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기체 분리막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또 설비 확충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이제 해당 기술 자체가 세계 7번째로 질소 분리막 양산에도 성공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주목도가 좀 올라가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체 분리막 제조 공정은요. 기술력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그런 이제 분야고요.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산 단계까지도 진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장벽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징성을 갖고 앞으로 이 종목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에어레인을 지금 주목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11월 달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12월 이제 중순까지 이제 소폭의 조정을 좀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와주고 나서요. 지금 정고점 구간대 돌파하면서 최근 이제 근래 이제 이슈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추세적으로는 지금 또 단기적으로 상방 추세
곳에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상장했었던 이제 구간 최고가가 19,45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까지는 다시금 좀 N자 파동을 그려 나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중장기 전략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들어올 때 트레이딩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상단 매물대 구간 기준으로 해서 가격 전략을 잡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당장 이 종목을 뭐 사내 만에 이런 차원보다도 이런 종목이 있구나. 근데 이 종목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이제 참고하시기 위한 어떤 이제 종목을 이제 옥석가리기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저희 이슈레이더 종목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에어레인, 유니드 두 종목 좀 두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이 국방수법권에 이어 예산지속 결의안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생물보안법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접어들면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을 벌게 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지정 해제를 위한 관련 조항 수정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반사 수혜가 기대됐던 국내 바이오 기업들 내년 사업 계획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금리 속도 조절까지 겹친 국내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생물보안법 이슈. 이게 참 올 가을 정도, 9월 정도부터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생물보안법 얘기가 계속해서 좀 흘러나왔고 바이오주들이 이 덕분에 특히 이제 CDMO 관련주들 상당히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았던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 자 오늘 이 이슈를 가져오신 곽유정 파트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 법안이 왜 불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쵸. 중요한 좀, 얘기죠. 네, 브리핑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생물보안법 자체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발의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분들도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일 그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 생물보안법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이제 배제하자.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바이오 기업을 대놓고 특정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서 의견 대치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정 기업을 이렇게 딱 지목을 했다 이 부분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자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될 수 있는 유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뭐 차단하자라고 보통 네. 얘기하지 샤오미를 차단하자라고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시바이오 로직스처럼 이러한 기업을 특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법안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뭐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하원을 이제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긴 했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특정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법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절차나 일관성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안 발의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지금 제동을 걸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단이 된 발의가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보안법이 뭐 향후에는 다시 좀 수정이 돼서 발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정권이 지금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서 미국 국민들도 당연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화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번에 연내 불발됐다고 앞으로가 불투명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뭐 틈새 공략에 나선 거죠. 우시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지난 이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시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지금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거기 이제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일단은 이 법안 발의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불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그 우시바이오로직스 내에서도 당연히 그 주에서 공장을 만들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받아서 공장을 이제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기존에 이렇게 중국에 있는 CDMO 시장이 CDMO 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쪽에서 가격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지금 또 다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지금 이제 공장을 건설을 지금 재개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CDMO 기업들은 이제 반사의 수혜가 기대가 된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우리 제약바이오 쪽 특히 CDMO 쪽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가장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CDMO 산업도 당연히 CDMO 쪽 분야에서 또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인도 그렇죠. 이런 이제 국가들도 지금 CDMO 산업을 키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번에 생물보안법이 불발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지금 결림돌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각 우리나라의 또 대기업들 중에서도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선택과 집중하고 또 특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CDMO 쪽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특화된 쪽으로 지금 CDMO 산업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나간다면은 향후 또 다시 한번 더 이런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을 때 또 크게 부각이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법이 이렇게 좀 이를테면 그동안에 시장을 끌고 왔던 재료가 뭔가 변화가 나타났죠. 그럼 그 변화가 도대체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 재료의 소멸인지 아니면 전환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하신 거여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말씀을 좀 하신 건데요. 자, 관련주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네, CDMO 관련 기업들을 추려봤습니다. 우선 어제만 보게 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 조절의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CDMO 그리고 생물보안법의 수혜가 기대됐던 기업들의 흐름 보게 된다면요. 대표적으로 SC팜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이 납품을 하던 원료 의약품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현실화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나왔던 기업인데요. 전일만 보게 된다면 가장 깊은 낙폭 한 4%가량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넥스는 미국 FDA의 실사를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CMO 관련된 사업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지금 이거래일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했고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단기 추세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퍼퓨전 방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배양을 하는 기업인데요. 작은 배양기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배양액 자체를 30배가량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진함 속에 내렸는데 셀트리온은 최근에 공장 내년 상반기에 공장을 또 증설합니다. 20만 리터 정도의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면 CDMO 그 사업군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고요. 최근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추세가 좋았었는데 어제는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5공장에 대한 이슈가 내년 착공 완료가 될 예정이죠. 그렇게 된다면 캐파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일만 보게 된다면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가 불발이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지금 집중해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앵커 수고하셨고요. 곽 파트너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 좀 해보죠.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CDMO 하면은 대장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생물보안법 얘기구나. 수혜하면은 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각하시고 계신 맞습니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그 9월, 10월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하원 통과했을 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기대감이 굉장히 굉장히 컸었거든요. 컸죠. 그래서 그때 한 11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근래 한 90만 원까지 조정을 주고 지금 이제 96만 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엄청 크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기대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소멸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이 좀 견고하게 흘러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지금 실적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긴 하죠. 지난 이제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조 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4조 4천억대가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난 이제 6월 달부터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해서 중앙의 메인 부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그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국 기업들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문의 자체가 2배 정도 이상 가량 늘었었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는 그 수주 문의 중에서 위탁 생산과 관련된 이제 부문이 한 50% 정도, 그리고 위탁 개발과 관련된 수주 문의는 100%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주 문의가 늘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사 자체도 기존에 이제 2018년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빅파마 고객사가 단 3곳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글로벌 매출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서 17개 사를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생물보안법 지금 뭐 불발됐더라도 고객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적 수주만 하더라도 11조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실적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당연히 탈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DMO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나가야 되는 네. 게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문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개발과 CDO뿐만 아니라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쪽에서도 지금 CDMO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mRNA 등의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4공장까지 지금 완공이 돼서 60만 리터 정도의 지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32년도까지 7조 정도 더 이제 투입을 해서 공장을 한 4개 정도 더 증설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총 생산력이 지금도 세계 최고긴 하지만 132만 리터로 네. 초격차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생물보안법적인 단기적인 약간 좀 불확실성이 생기긴 했지만 추세상으로는 계속해서 네.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CMO 쪽이 좀 공급 과잉 얘기가 좀 살짝 나오던데 네.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 아니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CMO가 위탁 생산이고요. 그렇죠. CDO가 이제 위탁 위탁 개발이니까. 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산은 말 그대로 수주 요청을 했을 때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가장 많이 요청이 왔을 때가 코로나 때 백신, 치료제 이쪽 관련해서 많이 이제 생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위탁 개발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니즈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수주 문의가 위탁 생산 쪽은 50%, 위탁 개발 쪽이 지금 100%를 아. 지금 수주 문의가 올라가는 것도 그에 따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DMO를 하니까 선반은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차별화적인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박 전문가님 어떤 거 오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냥 고민하다가 골라보았는데요. 휴원스 글로벌 최근에 조금 수급도 잘 붙고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지금 이 휴원스 그룹 자체가 매출이 전반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도 이제 내년도에 연매출 1조 원을 찍고 대형 일단 제약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지금 비전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종속회사죠. 휴원스를 통해서
펜젠이라는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을 최근에 이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DMO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 휴원스 랩을 통해서 이 히알루로니다제 그리고 하이디자임이라는 이 물질을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단 뭐 관절염 어떤 그런 통증 완화 치료제로도 쓰이고 또 이 피부 미용 쪽으로서 쓰이고 또 응급 치료의 이 수액 투여 촉진 쪽에도 쓰이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또 예. 자회사 휴원스 바이오파마가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이 건성 환반변성 치료용 펩타이드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좀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월봉 많이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상 보면은 이전 주가 대비 한 50%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7,000원 정도에 지금 저항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를 잘 돌파한다면 54,000원, 6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휴원스 글로벌,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2 CDMO 관련주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가지 리포트 그리고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폐배터리 관련주 세빗캠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제목에 어려운 여건 지속이라고 적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세빗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주요 부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폐산 재활용 그리고 폐전지 재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폐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시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산을 분리, 추출해서 인산으로 재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인산은 비료 산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사실상 시장이 이 세빗캠의 주가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일 텐데요.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입니다. 다 쓴 배터리에서 양극화 물질을 분리해내서 여기에서 전구체 소재, 즉 전구체 복합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40%가량의 비중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폐산 재활용에서는 43%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출 비중은 16%가량입니다. 더 자세히 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세빗캠 제목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최근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누적으로 227억 원 기록했었고 영업손실 49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한 상황이었죠.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매출이 64%나 하락이 나왔던 3분기입니다. 주요 광물 가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빗캠의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 복합액 같은 경우 판가가 현재 킬로그램당 2,200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점선 그래프인데요. 한때는 킬로그램당 3,000원까지도 나갔었던 제품이죠. 또 재활용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한때 킬로그램당 16,000원 넘어서까지 갔던 가격이 현재는 7,700원대까지 급락해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돌파구로 지목이 됐었던 KPC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PC와 지난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전구체 복합액을 10년에 걸쳐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테네시 공장의 양산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이 해당 스케줄도 지연이 됐고요. 동사가 양산을 내년에 1차, 내후년에 2차로 납품하려고 했던 계획도 함께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산 리튬 사업 역시도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폐수 확보에 좀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주요 광물 가격이 먼저 회복을 하고 여기에 따라 가동률도 상승이 돼야 세빗캠의 주가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그래도 전망이 좀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간했고요. 대한항공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불안한 전국을 감안하면 양호하다고 제목에 달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FMC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요는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여행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기 마련인데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도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도 여객 수요는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객 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당사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3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뒤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대한항공 직전 이 대신증권의 추정도 하회할 것 같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치도 하회할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은 4조 5천억 원가량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4,500억 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직원들에게 축하금 명목으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 여객 부문의 이익이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국제 여객 이익이 하락하는 이유도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중국의 공급 과잉에 비해서 수요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비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현재 여행 회복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의 전년 동기 기저가 높았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유류 할증료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에 전국이 안정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비자 면제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했죠.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항공 화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의 연결 손익은 내년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즉 4분기 실적은 조금 늘릴 수 있겠지만 전국이 안정되면서 해외여행 수요 그리고 인바운드 수요도 빠르게 회복될 걸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손영원 차장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못했고 장 막판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전수적 불확실성 역시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정권의 교체 구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예산에 관련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립각을 좀 세우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점이 미국 증시의 하락을 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영향에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 좀 혼조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재차 좀 발생하는 모습들이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또 터치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좀 부정적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좀 이슈라고 한다라면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의 6,600억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와 앞으로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얼마로 결정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메모리 쪽,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 전망이 좋지 못하다 보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좀 관심주를 살펴본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CDMO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25년 2월부터 첨생법이 본격 시행된다라는 점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관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손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입니다. 개장 10분 남았고요.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곤베랭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은 주춤하고요. 어제 일단 패닉 상황에서 좀 벗어난 분위기이긴 한데 또 새로운 또 암초, 즉 이 미 연방 예산 관련된 또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또 시간이 또 촉박하고요. 이게 또 시장에 악재가 또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이 분위기가 좀 나빠지면 예전에는 악재도 호재였는데 요즘에는 악재가 또 악재인 배드뉴스가 배드뉴스인 또 그런 상황이 좀 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주요 포인트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탑3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보조금 확정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SK 하이닉스에 약 4억 5,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억 정도를 보조금을 확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 보조금 규모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보조금에 더해서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로부터 대출도 제공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와 인디애나주와 함께 협력해서 미국 내에 견고하고 탄력적인 AI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저께 나온 마이크론 실적 부진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C 스마트폰의 D램 수요 부진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자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AI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용 제품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예상보다 PC 수요가 약하고 자동차와 산업 분야 반도체 수요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빅3 중 하나로 회계연도상 한 달 앞서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은 다가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아디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당히 걱정되는 소식인데요. 중국 비아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비아디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비아디의 국내 판매량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비아디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럽과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은 만큼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연합처럼 중국산 전기차 유입 억제를 위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에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는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가장 먼저 해주셨고 그와 함께 전기차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비침슨 미용 의료기기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랑 휴메딕스가 연일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마리서치는 외국인, 휴메딕스는 기관이 러브콜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내수시장 부활 기대로 K중소형 화장품주의 상승세입니다. 실리콘토랑 VT가 재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일본, 미국, 유럽을 중국 대신해서 선점을 하면서 숨통을 트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마저 내수 소비 부활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 부활 기대감으로 중소형 화장품주가 또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조선주 대시세의 서막 백호동을 울리답니다. 지금 HD 현대 조선그룹주는 동반 52주 신고가를 갖고요. 그 얘기 드린 대로 밸류체인 순서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죠. 패팅주인 태광 성광밴드가 릴레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초반에 성광밴드가 먼저 치고 나가자 어제는 또 태광이 괴력의 상승을 보이면서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본행제도 마찬가지죠. 동성화인텍이 뜨겁게 오르자 뒤늦게 한국카본이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결국 피팅주의 태광 성광밴드, 본행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건 우리나라에서 다 쌍두마차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밸류체인을 미리 확보하신 분이라면 예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거 말고도 탱크를 만드는 세진중공업이라던가 엔진의 한화엔진 이런 것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 조선주 대시세의 밸류체인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음식료하고 조선주 강세를 보였고요. 그 화장품주도 어제 막판에 좀 뒷부분에 가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둔화되긴 했는데 어제도 화장품주도 괜찮았고 예. 지금 의료 쪽 그다음에 화장품 쪽 그다음에 어제 뭐 조선주는 요즘 계속 좋고요. 이런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었고요. 이제 지금 56분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고요. 오늘 좀 아까 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상황이 일단 좀 나을 것 같다는 분위기도 좀 들고요. SK 하이닉스 이 보조금 확정 소식 같은 것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긴 하네요.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12월 20일 금요일장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매파적인 연준 발언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7월부터 9월까지의 GDP가 3.1% 아직도 굳건하다, 견조하다라는 게 다시금 확인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는 더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양 지수는요 1.8에서 1.9%가량 깊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0.23%가량 하락하면서 2,430선에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85선에서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1위부터 5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정교장에서 무려 16%가량 급락을 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충격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보조금 확정에 대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2% 이상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7.5기가와트시에 대한 ESS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또 전해졌습니다. 5위권 내 기업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1%, 어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역시나 하락 추세 이어갑니다. 현대차 역시나 0.7%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면 셀트리온은 오늘 0.1%가량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기아 역시나 0.1%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KB금이 0.12%가량 상승 출발, 오늘 네이버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폭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어제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를 중심으로 주가의 급락이 심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흐름이 괜찮습니다. 알테오젠만 보합권이고요. 네 종목 모두 다 지금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 특히나 BM이 0.84%가량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다시금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그래도 좀 버텨줬던 게 의료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료 미용기기 관련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클래스가 0.31%가량 하락, 그리고 휴젤도 0.18%가량 내림세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가운데서는 리노공업이 강보합권 출발 준비 중이면서 어제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보합권 출발, 엔캠 같은 경우에도 0.7%가량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어제 충격이 그래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예, 12월 20일 금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선반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도 오늘 아까 동시효과 상황으로는 그다지 큰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좀 아닌 걸로 좀 보였고,
예, 지금 니케이 코덱스 200 쪽이 조금 마이너스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예, 0.2% 코스피 하락, 그다음에 코스닥은 0.06% 플러스로 오늘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한덕수 이제 대통령 대행이죠. 얘기가 좀 나와서요. 내년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내년 상반기 초반에 집중해서 좀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될 텐데 추경 얘기가 좀 빨리 나와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좀 불안감을 특히 이제 우리 거시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일단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0.26%, 현재 0.1% 이런 상황입니다. 본배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요,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28%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9%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들도 일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0.35%가량의 하락으로 코스피 200은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3년간 외국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3년간 55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래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패권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의존도를 낮추는 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1위부터 5위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27% 공급 계약 소식에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2% 이상의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시작되니까 1%가량의 하락이고요. 삼성전자는 0.75%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6,600억 원가량의 보조금 지급 소식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요. 글로벌적인 측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던가 마이크론의 실적, 반도체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 속에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3% 이상 빠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금리가 인하가 많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둔화됐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바이오는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를 불발이 됐다. 내년까지 좀 넘겨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여서 오늘도 낙폭이 좀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장 부분에 좀 힘을 싣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악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 보게 된다면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동시호가 상황 속에 전 괜찮았는데요. 정규장 보이면서 0.4% 빠진 채 출발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0.4%가량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의 낙폭도 두드러집니다. 1.73%가량 내림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환율에 대한 그 부담감이 금융주들에게 좀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하며 그래도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조선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오늘도 날아갑니다. 2.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가 필리버스터 조선업에 대한 인수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다시금 좀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0.6%가량 하락,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0.3%,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6%가량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이 낙폭을 좀 중단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금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오늘 100만 원 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위부터 20위입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0.1%, 은행 금융주 가운데서는 여기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장주 성향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보험사, 그리고 물산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LG화학도 0.19%가량 내려가면서 철강과 화학주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만 0.42% 나홀로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3% 오히려 빠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금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그래 견조한 모습, 클래스는 0.4%가량 빠지면서 의료 미용기기 엇갈림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리노공업이 그래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들어가니까요 0.79% 빠집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부진한 가운데 영향받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 이상 내림세, 오늘 삼청당제약이 3% 이상의 강세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으로는 그래도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도 0.7%가량 상승하면서 여전히 비침습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고요. JYP 엔터도 0.4%가량 상승하면서 고환율의 피해가 좀 적은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고민해그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좀 낙폭이 좀 커지죠. 코스피 지금 벌써 거의 1% 가까이, 코스닥도 아까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연전 0.6% 정도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또 오늘도 삽니다. 외국인이 1,200억 넘게 현재 좀 벌써 팔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오늘도 수급은 여전히 썩 좋은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작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게요.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계속되는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러는 현재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한때 1,440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엔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고 모든 원화들이 다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지금 강세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면 다시 좀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9시 한 7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 오늘 금요일장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거센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저께 제가 마지막 코멘트로 드렸던 부분도 앞으로 시장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을 좀 보자.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기대들 하셨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받자마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2.57%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건 SK하이닉스한테는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보조금이라는 게 공장을 지을 때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0% 내지 한 13%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의 여파를 계속해서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건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앞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치를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도체 보조금 뉴스가 나왔지만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나마 좀 올라가는 테마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해운 쪽하고 원전 쪽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쪽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루마니아에서 이제 원전 수주 한 1조 2천억 정도를 수주를 좀 받았는데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밀고 있었던 거라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오면서 계속되는 원전 쪽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정부가 계속해서 끌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원전이라는 거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는 계속해서 힘을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찝어드릴 부분은 이제 해운업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어요. HMM이라든지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보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연말 성수기도 좀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상해 운임 컨테이너 지수도 계속되는 보합수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급등을 저는 좀 본전, 그러니까 현금 확보의 기회로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운업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관세는 매길 거예요.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전 세계의 물동량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뭐 100톤에서 10톤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운업이 오늘 정말 기세 좋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뭐 기회를 찾는다라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물려 있다면 좀 탈출의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예, 해운까지 좀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오늘 쭉 말씀하셨는데 조선 여전히 좀 좋고요.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그렇죠. 마이크론의 하반기 나중에 향후 가이던스 이 부분이 좀 안 좋았던 그 영향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아마 오늘 그 보조금 때문에 좀 기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신 의원님 출발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결국 계속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외국인의 매도는 수급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트리거고 이 법칙은 변하지 않죠. 연기금이 뭐 매수한다고 맨날 얘기를 했지만 누누이 얘기했듯이 기계적으로 그냥 채워넣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터져가지고 1,450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면 코스피 코스닥 밑으로 급락해서 다시 저점 테스트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1,455.33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결국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의 매도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올지 비둘기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지 금리 동결이 갑자기 나올지 알 수도 없었죠. 근데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미리. 이미 1,450원을 돌파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 마켓은. 이미 알고 있고 흔적을 다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중에 해석이 나오고 나중에 뉴스를 보고 그때 뉴스를 보고 대응해봐야 이미 늦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 2022년도 고점을 돌파했고 데칼코마니식으로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주식의 수급입니다. 아무리 순수출을 늘려가지고 수출이 잘 되어서 GDP 부분에서 순수출이 많이 차지해서 달러를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 봐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왕창 팔고 나가서 주식을 던져버리면 달러를 왕창 갖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저점 테스트를 가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4,200억 팔았고 오늘 벌써 1,700억 팔고 있죠. 10분 만에 1,700억이라.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11월 29일 날 7,480억. 그거 넘을 확률 지금 거의 98%인데요. 그렇죠? 12월 17일 날 초반에 10분 사이에 그때가 한 1,100억인가? 그래서 제가 11월 29일 날 7,480억 기록 깰 수도 있다고 했는데 7,1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은 지금 12월 17일보다 더 빨라요. 지금 상황이. 지금 2,000억 돌파가 벌써 15분 안에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1월 29일 기록은 깨고 더 가면 더 빨라지면 1조 이상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점심시간이 없는 우리나라를 탓할 수도 있겠네요. 일본하고 중국은 점심시간 휴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심시간 휴장 두면은 한순간도 손이 간지러워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래서 휴장이 없거든요. 휴장이 없으니까 휴장도 없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도 외국인이 계속 팔겠죠. 그럼 지금 코스피랑 삼성전자는 결국 연봉의 10년선 테스트를 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때 결국에는. 근본이 돌아. 그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요리사가 실력을 잃어버리면 끝난다고. 요리사가 요리 실력을 잃어버리면 경기가 다시 좋아져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기술적으로는 10년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1998년이죠. 1998년 IMF 이후에 2008년 서브프라임과 그다음에
11년 9.11 테러와 2020년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던 10년 선을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거래일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10년 선을 종가로 이번 연도에 이탈하고 끝난다면은 이거는 25년에서 30년 만에 나타내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죠. 롯데케미칼, 뭐 S-오일, 이런 데서 NC소프트 이런 데서 봤던 거 10년 선을 이탈했을 때는 무슨 변화가 있었죠?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죠. 이 어떤 경기의 회복이랑 경기의 침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무기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정말 큰 위기 상황이고 10년 선을 반드시 지키기를 응원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년 선 이탈할 시에는 4자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10년 선, 그 얘기를 다시 좀 해주셨습니다. 9시 16분입니다. 섹터별로 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투자자들은 역시나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돼서 리스트에 오르는 그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유승민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고요.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포집 최근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탄소 포집 허브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다시금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섹터에 대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탄소 포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할 계획은 아직 없다 하지만 대화할 준비가 됐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라고 코멘트를 단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된 이슈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기관도 어제 1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도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업종별 상승률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비금속 광물 운수 창고를 제외하고는 전업종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이 2.4%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의료 정밀도 2% 이상 빠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그다지 좋지 않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부진 속에 전기전자도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출판 매체 복제 방송 서비스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 매체 복제나 방송 서비스 오를 때는요.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제약은 하락하고 있고 제조, 음식료, 담배 역시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군들 두 자릿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 우선주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 테마와 엮여 있는 인물주 중심의 우선주가 상승을 부리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두캔바이오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입니다. 55%가량의 강세,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기업이고요. 에코바이오와 같은 오늘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개장 직후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이제 정치 테마주가 또 사그라드니까 또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또 아직은 이제 실체가 딱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기대감이 높은 또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그 종목들 상위 종목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위권 종목들 보면은 파란 색깔이 대부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마이너스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이 또 오늘 아침에 종목별 흐름들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어떤 오늘 특징 보이시던가요? 시장이 상당히 좀 녹록치가 않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상승 종목도 코스피에서는 150 종목이 되질 않고 코스닥에서도 300 종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건 아마도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대부분은 떨어져 있다. 아니면은 뭐 조금 버텨주더라도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 상태로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국인의 수급과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어저께 기준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제는 조금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워낙에 정부의 개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의 예산안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달러가 좀 폭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만 약한 건 아니고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뭐 엔화 약세 뭐 이런 것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살면서 좀 보면은 1,450원을 넘어갈 때마다 누군가가 지금 인위적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지금 국민연금이 됐던 정부가 됐던 외평텔가 됐던 인위적으로 지금 달러를 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달러의 폭등이 아직도 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인위적으로 달러의 폭등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오늘 올라가는 섹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쪽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루마니아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눌러주다 보니까 원전 관련전 종목들이 올라가주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아쉽고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현 정부에서 밀고 있었던 원전 정책이 이제는 좀 동력을 잃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 생각과는 좀 반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었던 약간 비교를 하자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원전을 좀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로 현 정권에서 그냥 밀어붙였던 거고 원전이라는 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의 세미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50년 물론 정말 장기간 후의 얘기지만 2050년까지 SM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원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친환경이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는 유럽 쪽에 특히나 스웨덴, 이탈리아 뭐 이쪽에서 탈원전이 가장 빨랐던 나라서부터 다시 재원전 가동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뭐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력과 납기력 그다음에 단가력만큼은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주들이 오늘처럼 올라올 때 말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눌려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태도 많이 좋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외국인이 2천억가량 현물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오늘은 좀 신통치가 않아요. 보통은 이 정도면 기관에서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거를 좀 사줘야 되는데 요즘 기관은 어떤 느낌이냐. 지금 외국인이 2,200억 팔고 있고 개인이 3,5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관은 약간은 팔짱 끼고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개인들까지 만약에 매도세를 나타내면 그때 또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라는 이유는 뭐냐 해석을 해보자면 기관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더 이상 낙폭을 크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만 할 뿐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금의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 외국인이 현재 현물과 선물에서도 오늘 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금 관망의 자세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국인 현재 2,24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팔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선물까지 1,500개 가까이 좀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연기금도 소폭 팔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위원 오늘 종목별 흐름 눈에 보이시는 게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봐야죠. 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14.54고 SK하이닉스가 5.84네요, 현재. 지금 두 개 합치니까 20%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코스피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지수는 휘청이게 되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는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갈 길을 잃어버렸고요. 지금 3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10년선 깨지면 진짜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니까 그 것이 환경에서 보다도 더 개별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라던가 서브프라임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최악이라는 거는 본업의 어떤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차트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 하이닉스 차트에 이름하고 저기 지우면 뭐 약간 제 얼굴이 나와서 잘리는데 왼쪽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 좀 옮겨볼까요? 자,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또 SK 하이닉스가 잘리네. 자, 비교해 보세요. 두 개 지워봐요.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돌아가면 설문조사 100명 해볼까요? 길거리에서. 어떤 게 SK 하이닉스인지 맞춰보라고. 절반도 못 맞출걸요. 왜냐하면 거의 일란성 쌍둥이 수준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지선, 저항선까지도 똑같아요.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2024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점은 6월달 157달러. 이 SK 하이닉스의 2024년도 고점은 7월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달가량 빨라요. 그거 말고는 판박입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수준이라니까요. 점 하나 찍을 정도로 구별이 안 돼요. 점 하나 찍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3위거든요, 점유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침반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세계를 리드하는 시장이고 실적 발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구조가 비슷하죠. 엔비디아에 둘 다 HBM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괴돼서 끝나면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난 것이죠. SK 하이닉스도 결국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달 정도 먼저 움직이니까. 20개월 선 깼죠?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르고 있느냐? 이틀 전에 데뷔한 키옥시아가 오르고 있죠. 일본에. 자, 일본에 키옥시아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저거 만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아까 전에 D램에서는 삼성전자 1위, SK 하이닉스 2위,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먼저 움직이고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했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이 낸드 플래시에서는 똑같아요, 순위가. 삼성전자 1위, SK 하이닉스 2위, 3위가 키옥시아예요. 근데 키옥시아가 드디어 지금 이틀 전에 데뷔를 했죠. 지금 10분 봉으로 볼까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없는 거는 얘네 휴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갭 상승했거든요, 지금. 얘가 1530엔으로 대비해서 지금 벌써 1800엔이에요. 3일 연속 급등을 했어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알려주는 건 뭐냐?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지울게요. 일본 반도체의 부활. 이게 또 위기인 겁니다. 그렇죠? 구마모토 현의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지금 키오시아 홀딩스는 파운드리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인텔이 몰락한 그 자리를 일본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시아 홀딩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일본을 봤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CCA도 보세요. 자, 니케이 증시 엄청 좋았죠? 30년 만에 고점 탈환했죠, 니케이 증시가. 근데 CCA도는 어떻게 됐죠? 크게 키울게요. CCA도 저점 돌파했습니다. 저점을 파괴시켰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니케이 증시가 최고인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CCA도는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진 케이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 여기 화장품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에스티로더도 보세요. 지금 2022년에 356달러를 찍었던 게 74달러로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죠, 우리나라에?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차트 똑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예. 대형 화장품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VT는 신고가입니다. 예.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장 키포인트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도 굉장히 카운터 펀치로 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상당히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탈조선 푸념, 국장에선 절대 금지, 친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탈조선 하잖아요.
캐나다가 51번째 그 미국 주 되는 거 원한다니까 뭐 우리나라는 52번째 줄 서봅니다. 막 이런 댓글까지 달릴 정도로 젊은이들이 탈조선 외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탈조선하면 안 됩니다. 편조선을 하셔야죠. 이미 오늘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벌써 한 달 전부터 다 밸류체인 얘기 드렸죠. 지금 세팅된 상태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ATG 현대그룹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 지금 뒤에 보냉제와 피팅주, 그다음에 엔진주까지 지금 전부 52주 신고가죠. 지금 반드시 편조선을 하셔서 탈조선을 하고 싶은 이 나라에서 편조선으로 수익을 취하셔서 그 마음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두 분이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조선주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가보죠. 투자 수첩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 김경국 메리츠증권 과장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이버를 준비를 해오셨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네, 말씀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일단 바닥 탈출에 성공을 한 네이버가 대외적으로 글로벌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러티브와 함께 일단은 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패널 리서치 업체인 오픈 서베이에 따르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질문에 네이버라는 답변이 77.4%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10대는 유튜브, 20대는 구글, 그리고 30대는 인스타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30대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20대부터는 77.4% 평균 이용률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 네이버 블로그의 MZ세대 비중이 전체 이용자의 64%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젊은 콘텐츠인 치지직도 MAU가 250만 명을 달성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체류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주된 원인은 동사의 플랫폼에 방문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동사의 검색 서비스는 구글과는 달리 블로그 클릭 등 당사의 UGC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젊은 UGC 증가는 검색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동사의 주요 매출원인 검색 매출에 상당히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챗GPT와 같은 AI 검색 사용자는 현재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장을 리드해줄 웹툰과 포시마크 같은 일단 해외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급락한 주가와는 달리 3분기 13.5% 성장을 했고 4분기에도 1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과한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25년의 실적 반영과 함께 손자 회사인 라인 야후의 주가 상승,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등을 반영한다면 최근 주가 상승에도 4분기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멀티플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 계력이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 한 두어 달 됐나요? 굉장히 좋죠. 일단 수급이 워낙에 좀 좋았고 요즘 며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대 한번 보죠.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바닥 탈출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 최근 한 두 달 정도 단기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고요. 현재 자리는 아직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만 원, 중기는 28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8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경국 메리츠증권 과장이었고요.
지수 현재 코스피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1.08%까지 조금 낙폭이 줄었고 코스닥은 뭐 여전합니다. 1.1% 정도, 그 정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다시 1,450원 찍었네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투자 수첩 말말말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주요 인사들의 말 속의 투자 전략 우리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지 지금 시장의 하락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이슈인데 우선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일지 확인해 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2% 가깝게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FOMC 한 해의 마지막 FOMC 끝났는데 예상외로 매파적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 지수도 고꾸라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말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는 매파적이다라는 거에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또 그런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이제 25bp를 이제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3.6% 떨어졌죠. 3.6%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는 이제 통상 이제 그 주식과 이제 그 지수의 이제 호재인데 왜 25bp를 떨어뜨렸는데도 왜 이제 나스닥도 같이 3.6% 떨어졌냐라는 것을 봤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다음에 내년, 뭐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면서 페드가 이제 당초에는 원래는 이제 내년에 4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도표나 여러 가지 분석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2번만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인하가 없으니까 사실 그 인하가 없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3.6%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되게 밀렸고 사실 오늘까지도 좀 안 좋은 상황의 어떤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기준금리는 내리기는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차례 내렸는데 문제는 조금 더 주목했었던 건 점도표. 그래서 내년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보니까 2번밖에 인하 안 한다. 여기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결국 이제 이게 아마 파월이나 이제 페드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그냥 단숨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결정을 하면서 또 시간을 시장에 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트럼프 당선자가 11월 3일 날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그 대선 치르고 그 다음 날이 그 대선에서 이제 당선자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는 뭐 일기 때도 그렇고 뭐 계속 유세 기간에도 나는 이제 관세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관세를 갖다가 이제 때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뭐 쉽죠. 관세를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관세를 때리면은 시장 가격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설탕이나 뭐 그 공산품을 살 때 그 관세만큼 그대로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근간이 마련되니까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파월 의장이 사실 11월 3일 날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11월 7일인가 지난번에 FOMC가 7월에 있었는데 단 그 질문이 나왔죠. 그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도 사실은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러나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는 그때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있었죠. 기간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관세를 갖다가 때릴 건지 뭐 다른 조치가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정도 뒀는데 이게 사실은 그거와는 무관하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내년 1월 19일 날 또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 시작하면
관세를 때릴 것 같다. 뭐 지금 오늘 날 뉴스도 보면은 이제 임기하는 첫날부터 관세를 때릴 것 같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5pp를 일단 인하를 했지만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은 관세가 현실화될 것이고 현실화된다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4번 인하 대신 2번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이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파월 의장이 트럼프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수는 급락했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4.58%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일단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또 약간 리스키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관계를 좀 밝혀주시죠. 왜 봐야 되는지 우리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이제 공약과 정책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또 하나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 스스로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라는 이제 기업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아니, 법인세를 이렇게 높이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올렸고 트럼프 당선 1기 때도 법인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기가 출범하니까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법인세를 낮추겠죠.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얻어오는 이제 이득도 있지만은 법인세를 갖다 낮췄을 때 생기는 세수가 부족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큰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다른 수가 없죠.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은 세금을 갖다 올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대신 어떤 게 있냐면은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어저께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그 기자회견이 나온 직후에 이제 2번밖에 안 내리겠다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야 이게 현실이구나. 페드도 이제 관세와 법인세 세수 부족 이런 것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51%로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까 가도 2가지 정책을 펼칠 텐데 그때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상관관계가 국채권이랑 주식은 상호관계가 서로 이제 역비례해요. 그러니까 국채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국채가 안 좋아지는 이런 관계인데 국채가 좋아졌을 때 그 골드만삭스는 그때 이제 기준선 재정이 4.3%면 10년물 국채가 4.3%가 넘으면은 주식시장에 손상을 가한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4.518% 어제 기준이고 오늘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결국 트럼프 임기가 시작된다. 그걸 갖다가 시장이 이제 선제적 반응을 하고 있고 그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너네 모두 다 준비해야 돼라고 어저께 이제 그 배를 울렸다. 파월 의장이 그 배를 울린 것을 국채금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4.3보다 높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전망으로는 아니야 1월 중순까지만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다시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워낙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요. 그런 어떤 시각이 서로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높아졌을 때 야, 내가 국채금리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건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라는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높아져서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안 좋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꼭 한번 검색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관세는 올리면서 법인세는 내려야 되는데 세수는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이 엄청 난무할 거고 금리가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환율이 절대 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45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마지노선인 1,500원선 위협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환율은 사실은 이제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한 상대적 비교죠. 상대방 국가라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게 환율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 파월 의장 얘기를 하면서 그 원달러 환율이 장 시작 전에 1,450원을 돌파했다가 이제 당국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협조해가지고 그 시장을 갖다 조절을 하면서 1,450원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오늘 또 이제 그 강달러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끝나면서 강달러가 이제 또 다시 재현되면서 그 우리나라 1,450원을 갖다 돌파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강달러가 재현된 이유는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의 상대적 이유인데
그 미국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 달러가 강달러가 약세가 될 텐데 인하를 갖다가 적게 했다. 25pp를 했지만은 내년에 적게 하겠다. 뭐 심지어 오늘 어떤 일부 이렇게 기관에서는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미국 페드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금리라는 것은 또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 적게 내리고 내년엔 거의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면은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 미국 GDP가 그 3분기 GDP가 최종적으로 이제 3.1%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렸는데 영국 또 중요한 기축통화 파운드화가 있죠. 파운드화에 대해 영란은행은 우리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기조이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중요한 국가는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그런 기조에 인상을 안 했었고 그런 어떤 양적 완화의 기조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잘 강세가 되고 강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기조가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거냐? 1,500원이 사실은 우리가 가능성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1,500원이 되면 사실은 심각한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제 1,500원이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거를 위해서 뭐 트럼프나 미국의 협조를 구한다고 한들 뭐 거의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1,500원이 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심각한 경제적인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환율도 동시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재반 사항상 외국인의 매수로 돌아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지금 탄핵 전국이잖아요. 예.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율은 이제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갖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월 의장이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시차를 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설득을 하거나 또 사실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유세를 하면서 한 얘기랑 실제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많은 그 주위에서 트럼프 당선자한테 야 관세를 올리면 좋을 게 없어라고 많은 조언을 했다고요. 근데 트럼프 당선자 확고하게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달이 지나면서 그것이 거의 굳어졌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25bp밖에 안 내리고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1,500원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담과 불안이 생겼다. 그러면 당국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2.3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혼란을 겪었고 이것이 고스란히 외국인들과 투심을 갖다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갖다가 최대한 이제 그 질서를 빨리 잡는 것이 당국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되냐? 이미 국회 소추는 끝났죠. 소추는 끝났으면 헌재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심리가 6개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로 이제 복귀를 해본다면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12월에 이제 소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이제 헌재에서 파면을 하고 언제 이제 그 대선이 치러졌습니까?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당시 이제 문재인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근데 이 기간이 헌재 심리가 길어진다면 만약 6개월 동안 된다면 사실상 그러면 내년 대선은 9월이나 10월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경제는 악몽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잠을 갖다가 적게 자면서까지 분투 시초를 아끼면서까지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 일련의 일정들을 갖다 단축시킨 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어떤 역할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헌재 관계자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탄핵 심리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서 이 탄핵 전국이 빨리 수습돼서 시장 불안 요소도 잠재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금리 이런 발작 이런 거와 좀 연결돼 가지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환율이 높으면 수출 주도형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방어적 전략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수천 말말과 함께했고요. 조호진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뭐 2,403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 2,411선 방어를 하고 있는데 1% 약세이고 코스닥 역시 677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지수 하락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역시 높습니다. 지금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이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